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센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센서는 물체의 움직임이나 특성을 감지하는 장치를 우리가 센서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센서인지 볼게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감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뭔가요? 바로 압력이죠. 그래서 터치 스크린이나 디지털 저울에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 답은 압력 센서가 되겠습니다. 3번. 가스 센서는 바로 기체 물질을 감지하는 걸 우리가 가스 센서라고 하고, 화재 경보기 여기에 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리 센서는 당연히 소리를 감지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이크, 녹음기 등에 이용이 되는 게 소리 센서고요. 이 화학 센서는 바로 특정 물질을 감지를 하는데, 화학 물질을 감지를 하는데, 이때 기체면은 그것이 가스 센서, 그리고 이게 액체면은 그것은 이온 센서가 되겠습니다. 이온 센서, 기체면 가스 센서. 이렇게 1번을 마치고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평면 위에 정지한 1kg 물체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4N, 8N의 힘으로 작용을 했대요. 그죠? 보시면 그림 기준으로 왼쪽으로 4N, 오른쪽으로 8N 이렇게 힘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 4N과 8N에 합하면은 이 8N 방향으로 4N의 힘이 결국에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이 8N의 힘을 주는 방향으로 4N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공식을 사용해보면 이때는 바로 F는 ma라는 공식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F가 바로 힘의 크기입니다. 힘의 크기고, m 같은 경우에는 물질의 질량입니다. 물질의 질량이고, 바로 이 a가 가속도가 되겠어요. 그러면 자, 힘이 지금 4N이고, 그렇죠? 힘이 4N은 지금 질량이 1kg에다가 여기다가 가속도 a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4N을 1kg으로 나눠준 바로 4m/s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단위 m/s 제곱이 지금 다 단위로 붙어 있는데, m/s 제곱이 바로 가속도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가속도의 단위. 보시면 이 뉴턴이라는 것이 사실, 뉴턴이라는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m/s 제곱을 우리가 뉴턴이라고 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량의 단위인 킬로그램에다가 가속도의 단위인 m/s 제곱 이렇게 단위를 곱한 게 바로 뉴턴이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질량이 같은 세 물체 A, B, C를 높이를 1h, 2h, 3h로 달리해서 놓았어요. 높이를 달리해서 놓았는데, 이거를 떨어뜨리면 땅에 떨어질 텐데, 이때 지면에 딱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에너지에 위치 에너지가 있고 운동 에너지가 있죠. 위치 에너지는 이제 특정한 위치에서, 높이에서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물체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 위치의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네, 이 땅에 떨어질 때 바로 이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변해서, 네, 위치 에너지는 이때는 0이 되고 모두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네. 왜냐면은 지면에 닿을 때는 높이가 0이죠. 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0이 되고 원래 높이에서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네. 운동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지면에 도달할 때,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걸 찾으면 되겠죠. 네. 위치 에너지는 mgh로 나타낼 수 있고, m이 물체의 질량이고, 그리고 g는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해가지고 g는 중력 가속도라고 해서 이제 특정한 값입니다. 모든 물체에 똑같이 적용되는 특정한 값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h가 바로 물체의 높이입니다. 네,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어차피 똑같이 작용하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결국에는 이 질량과 물체의 높이에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질량이 1kg으로 모두 동일했기 때문에 결국에 높이가 높으면 위치 에너지 크고 높이가 낮으면 위치 에너지가 작게 됩니다. 네. 여기서 근데 문제에서 운동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을 말을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땅에 떨어질 때 가장 작으려면 위치 에너지가 가장 작아야 하고, 그러려면은 높이가 가장 낮게 위치해야겠죠. 네. 그래서 A, B, C 중에 바로 A가 되겠습니다. 3번에 1번. 다음 4번입니다.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면서 행성의 타원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행성이 지금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시면 타원의 초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지금 태양이 한 초점이라면 임의의 초점은 여기로 잡을 수 있겠죠. 네. 임의의 초점은 여기로 잡을 수 있어서 아무 점이나 타원의 아무 점이나 이렇게 찍고 초점을 연결을 하면은 이 두 선분의 크기의 합이 어디나 같게 돼요. 이렇게 합을 한 값과 예를 들어서 2점 이렇게 하면은 이 두 개를 더한 값은 서로 같게 된다. 그래서 그때를 그 두 점을 우리가 타원의 초점이라고 하는데, 그 중 하나를 태양으로 지금 잡고 공전을 하고 있어요. 이때 행성이 지금 60일 동안 이 전체 타원 중에서 6분의 1 면적을 지금 요만큼 이동하면서 이렇게 쓸고 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 태양과 행성을 연결한 선분이 지금 60일 동안 이만큼 이동을 하면서, 그럼 이 선분이 여기서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때 면적이 요만큼이 되는데, 이 면적이 전체 면적의 6분의 1이다 이 소리입니다. 네. 자, 그때 행성의 공전 주기를 물었어요. 이 질문은 바로 누누이 나오는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면적 속도 일정 법칙,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있는데요.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은 같은 시간 동안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선분이 쓸고 간 면적이 같다. 이게 바로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60일 동안 6분의 1만큼 쓸고 갔죠? 네. 그러면은 또 60일이 지나면은 그때 쓸고 간 면적은 또 이번에도 6분의 1이 되고, 또 60일이 지났다? 그러면은 그때 쓸고 간 면적은 또 6분의 1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 선분이 쓸고 간 면적이 같다. 이게 바로
케플러의 법칙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0일, 6분의 1을 쓰고 가는데 60일이 걸렸어요. 비례식을 세워볼게요. 네. 그러면은 공전은 한 바퀴를 다 도는 거죠. 공전은 한 바퀴를 다 돌 테니까 한 바퀴를 다 돌면은 면적이 1이 되겠죠. 6분의 1이 아니라 1이 될 거예요. 네. 그때의 걸린 시간이 바로 공전 주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공전 주기는 360일이 되겠네요. 그쵸? 비례식에서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으니까 60 곱하기 1은 지금 공전주기 네모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이 네모에 들어갈 것이 바로 36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문제네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다이오드가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작용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였죠? 네. 반도체는 전류를 흐르는 능력이 도체와 부도체 중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고체를 우리가 반도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 그쵸? 그 중에서도 이제 순수 반도체가 있고 불순물 반도체가 있는데, 네. 불순물 반도체는 불순물을 첨가한 반도체로서 여기에 바로 P형 반도체랑 A형 반도체가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네. 이때 이 불순물 반도체인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를 서로 접합을 시키게 되면은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류가 한쪽으로 흐르게 돼요. 바로 P 방향에서 N 방향으로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르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반도체 다이오드 아니면 정류기라고 해요. 왜냐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해서 정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보시면 여기 정류작용이 있죠? 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작용은 정류작용이다. 네,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를 보시면 일단 만류인력 법칙 같은 경우에는 중력을 설명하는 법칙으로서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은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물체 사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만류인력의 법칙이고요. 강한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원자 핵을 서로 결합하게 하는 힘을 우리가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하고요. 작용 반작용 법칙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가하면 물체 B는 물체 A의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반대인 힘을 동시에 가한다.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었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열기관에 대한 문제네요. 지금 열기관이 가와 나가 있는데 가와 나의 열 효율이 서로 같다고 합니다. 네. 열 효율은 이제 고열원에서 흡수한 열 Q1분의 한 일의 양, 열기관이 한 일의 양에다가 100%를 곱해주면 그게 바로 열기관의 열 효율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일의 양 W 같은 경우에는 고열원에서 공급한 열 Q1에서 저열원으로 방출한 열 Q2를 빼주면 그게 바로 한 일의 양이 될 거예요. 네. 자, 가와 나의 열 효율이 같다는 걸 이용을 해서 나의 한 일을 구하는 거죠. 기억이 한 일이니까. 네. 그러면은
일단 가의 열 효율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봅시다. 네. 열 효율은 Q1분의 W 곱하기 100이니까 지금 Q1이 100이죠. 100줄에 한 일의 양이 20줄. 여기다 곱하기 100% 해주면은 20%가 되겠네요. 그쵸? 네. 열 효율이 20%가 될 거예요. 그럼 20%열 효율은 가와 나가 서로 같게 되겠죠. 네, 왜냐면 문제에 열 효율이 같을 때라고 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흡수원열이 50줄이네요. 50줄. Q1이 50줄인데 한 일이 기억입니다. 여기에 100%를 하게 되면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식을 계산을 하면 바로 기억은 10줄이 되겠죠. 10줄. 그쵸?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냥 곱셈이니까 어렵지 않죠? 네. 그냥 50줄을 여기다가 곱해주고 100%를 여기다 나눠주면 기억이 나오게 되겠죠? 네. 네, 다음은 7번입니다. 투과력이 높아 뼈의 골절이나 복부 질환 검진에 사용되는 CT에 이용되는 전자기파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네, 전자기파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CT에 이용되는 전자기파는 바로 X선입니다. X선은 CT 외에도 이제 공항에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탈 때 공항에 가잖아요. 공항에 수화물을 검사할 때도 바로 이 X선이 이용이 됩니다. 네. 그 밖에도 다른 전자기파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다음에 다른 전자기파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가 있겠죠? 네.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살균기, 소독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리모콘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 이런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영상 장치에 사용이 되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장의 순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파장의 순서. 파장의 순서를 보시면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 그리고 전파 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져요. 파장 길어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데 더 수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응 속도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느려지는 경우를 지금 묻고 있죠. 네. 반응 속도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질, 표면적이 넓을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빠를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촉매 중에서 이제 정촉매를 사용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부촉매는 느려지게 돼요. 이 정도가 있는데, 그리고 물질의 농도가 클수록 반응 속도는 빨라지게 됩니다. 자, 느려지는 경우를 찾아볼게요. 통나무를 잘게 쪼갠다. 잘게 쪼개면 표면적이 증가하죠. 쪼개면은 쪼개기 전보다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표면의 넓이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번은 빨라지는 경우고요. 2번 부채질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우리가 연소를 하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그쵸? 근데 부채질을 하면은 산소를 더 많이 공급을 해줄 수 있죠. 부채질을 통해서. 그럼 물질의 농도를 높이는 경우니까 반응 속도는 빨라지겠죠. 자,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온도를 낮추면은 반응 속도가 느려지죠. 그쵸? 온도를 낮추면 반응 속도는 느려지고, 그래서 이 경우가 바로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4번은 이산화망가니즈를 넣으면 빨리 분해된다. 바로 이 이산화망가니즈가 정촉매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촉매를 넣으면 반응 속도는 빨라진다. 자, 9번입니다. 수소 H2의 전자배치를 나타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극성 분자다라고 했어요. 극성 분자. 네. 자, 극성을 가지려면은 두 원자 간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즉 이 결합에 쓰이는 이 공유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을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데, 이것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야 해요. 하지만 지금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똑같은 수소 원자 두 개가 지금 전자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이걸 당기는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 같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존재를 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극성이 없습니다. 2번입니다. 이원자 분자라고 되어 있네요. 네.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원자 분자라는 말이 맞겠네요. 옳게 되겠네요. 네. 자, 3번은 자,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이온 결합은 뭔가요? 네. 이온 결합은 공유 결합이랑 다른 이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죠. 네. 바로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이제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을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공유 전자쌍은 4개다. 네. 하나죠. 네, 공유 전자쌍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10번입니다. 자, 숯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숯과 메테인의 연소를 나타낸 화학 반응.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물질. 네. 화학 반응식이니까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당연히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다입니다. 반응 전과 후의 원자 종류와 수가 같다. 네. 보시면 첫 번째 식에서 반응 후에 탄소 원자 하나랑 산소 원자 두 개가 있죠? 그렇죠? 탄소 원자 하나랑 산소 원자 두 개가 있습니다. 반응 후에. 네. 그럼 반응 전에도 이렇게 존재를 해야겠죠. 네. 그러면은 기억에는 당연히 산소 원자 두 개가 있어야 할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존재를 할 때는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니까 O2가 되겠죠. O2. 네. 두 번째 식도 볼까요? 두 번째 식은, 자, 반응 후에는 하나의 탄소 원자, 그리고 산소 원자는 지금 CO2에 2개, 그리고 물에 1개 있으니까 총 3개. 입니다. 3개. 그쵸? 3개가 되고, 아니죠. 그러니까 물 분자에는 지금 산소 원자가 하나가 있는데 물 분자가 2개 있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 물 분자에는 산소 원자 2개 있고 CO2에도 산소 원자가 2개 있죠. 그래서 총 3개가 아니라 4개가 될 겁니다. 그쵸? 네.
그리고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에 수소 원자가 두 개 있으니까 그 수소 분자가 두 개가 물 분자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수소도 네 개가 있을 거고요. 그쵸? 여기도 그렇게 돼야겠죠. 네, 보시면은 CH4에서 지금 산소 원자 하나 그리고 수소 원자 4개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2 곱하기 기억을 했을 때 산소 원자가 4개가 있어야 되니까 기억은 또 O2가 되겠죠. 네, 그래서 1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합성 의약품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합성 의약품. 자, 해열 및 진통 효과, 아세틸 살리실산이라고도 한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 뭐죠? 의약품인데, 네,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 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역을 얻기 위한 항원을 우리가 백신이라고 하고, 제산제 같은 경우에는 위액을 중화시켜주는 걸 우리가 제산제라고 해요. 속 쓰릴 때 먹는 거죠. 그렇죠.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입니다. 항생제.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탄소 나노튜브를 지금 나타냈네요. 그쵸?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나노물질이다. 맞죠?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탄소 나노튜브는 나노물질입니다. 이 탄소 나노물질에는 탄소 나노튜브 말고도 플러렌, 그래핀 등이 있으니까 그건 역시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철보다 단단하다. 네. 이 나노물질의 특징이 매우 단단하다입니다. 네. 연필심으로 사용된다라고 했는데 연필심으로 사용되는 거는 흑연이죠. 흑연. 네. 이 흑연을 이렇게 말아놓은 모양이 바로 탄소 나노튜브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연필심으로 사용되는 건 흑연이기 때문에 탄소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네. 탄소 나노튜브랑은 다르기 때문에 12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 네. 구성 원소는 탄소다는 맞게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식물 뿌리에서 일어나는 물질 A의 고정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에 해당하는 것은, 자, 대기 중에 A가 지금 토양 세균 A의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있나요? 네. 질소가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은 바로 질소 고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 질소 고정이 뭐냐면은 이제 공기 중에 질소가 있어요. 그쵸? 공기 중에 질소가 있는데 얘네들은 반응성이 좀 적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질소 분자를 반응성이 높은 질소 화합물, 그러니까 이런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볼게요. DNA의 구조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DNA는 기본적으로 어떤 두 가닥의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예요. 이중나선 구조. 네. 보면 알 수도 있듯이 지금 이 두 가닥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로 꼬여 있죠. 네. 이중나선 구조고, 염기, 이 안쪽에, 이 나선형 안쪽에 이 A랑 T랑 C랑 G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염기라고 하는데, 염기가 안쪽으로 서로 이제 결합을 하고 있어요. 네,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염기의 종류에는
A로 나타내는 아데닌이 있고, 그리고 G로 나타내는 구아닌이 있습니다. 구아닌이 있고, C로 나타내는 사이토신이 있어요. 사이토신이 있고, T로 나타내는 티민이 있습니다. 티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결합을 서로 안쪽에서 하게 되는데 짝이 있어요. 짝이. 네. A는 항상 T랑, 네. 그러니까 아데닌은 항상 티민이랑만 결합을 하고,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이랑만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데닌은 티민이랑만 결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구아닌은 사이토신이랑만 결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번 염기 A는 G와 결합한다가 틀린 게 되겠죠. A는 T랑 결합을 해야 해요. 네.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이다. 이거 맞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모이면 앞에 폴리라는 말이 붙어요. 폴리라는 말이 붙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고, 이게 두 가닥이 지금 이중 나선 구조로 꼬여 있는 거죠. 염기의 종류에는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티민이 있다. 네. 15번입니다. 세포막 구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인지질과 단백질이 세포막의 주성분이고, 그림에도 나와 있죠. 인지질과 단백질. 네. 인지질은 머리와 꼬리로 나뉘는데 이 바깥쪽에 동그란 부분이 머리고, 이 긴 줄 같은 부분이 바로 꼬리예요. 꼬리. 네. 보시면은 세포막 이 안과 바깥쪽에는 모두 물이 있죠. 물. 그러니까 머리는 물을 좋아하고 꼬리는 물을 싫어해요. 네. 물을 좋아하는 걸 우리가 친수성이라고 하고, 이에 반대되는 말을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머리가 친수성, 네, 물을 좋아하니까 친수성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고 인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포막의 가장 큰 역할이, 세포가 있으면은 세포막이 이렇게 있고 세포 안과 밖을 이렇게 나눠줘서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포막 경계로 물질 출입이 일어난다도 맞게 되겠죠. 따라서 1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비감염성 병원체다. 아니죠? 네. 우리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비감염성이 아니라 감염성입니다. 감염성. 네. 대장균, 콜레라균 등이 속한다. 대장균, 콜레라균은 여러분 병원체 중에서 세균입니다. 세균. 네. 병원체에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원생동물 이런 것들 있죠. 그 중에서 대장균, 콜레라균은 세균에 속하는 녀석들이에요. 니은도 아니다. 자, 디귿, 숙주 밖에서 스스로 증식할 수 없다. 그쵸? 이게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숙주가 필요해요. 그래서 숙주가 필요한 게 바이러스고, 이 세균 같은 경우에는 근데 혼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해요. 세균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만 바이러스는 할 수 없다. 다음은 17번입니다.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을 나타내는데 가와 나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어요. 네. 자, 보시면 이화작용이 있고 동화작용이 있습니다. 이화작용과 동화작용은 서로 반대가 되는 개념인데, 이화작용은 먼저 고분자 물질은 분자량이 만 이상인 큰 물질이죠. 저분자가 되는 거를 이화작용이라고 하고, 반대로 저분자 물질이 고분자가 되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네. 이화작용은 지금 분자량이 큰 물질을 작은 물질로 쪼개는 거기 때문에 이 화결합을 끊어요. 끊으면서 에너지를 내놓습니다. 방출하죠. 에너지를 방출.
하지만 동화작용은 반대로 에너지를 흡수해서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합성을 하는 과정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동화작용에는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있습니다. 광합성.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랑 물로 포도당 합성하는 광합성이 있고요. 이화작용의 예는 포도당을 분해하거나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로 된대요.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단백질로 지금 동화작용 일어나니까 에너지는 그쵸? 흡수를 하게 되겠죠. 흡수. 그래서 간은 흡수가 될 거고요. 자,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는 거죠. 분해가 되는 건 이화 과정이다. 이화 과정이다. 작용이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흡수 분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자성을 이용한 정보 저장 장치다. 이거를 우리가 자기 기록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성을 이용한 거. 그리고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 이용했다. 자기 기록 법칙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있네요. 자기 기록 카드가 되겠습니다. 이 정보의 저장 방식에는 자기 기록 방식 말고도 광기록 방식이 있습니다. 광기록 방식이 있는데 당연히 빛을 이용하는 거겠죠. 이 광이 빛이란 뜻이니까 빛을 이용한 것을 광기록 방식이라고 하고 여기에 바로 이 CD가 있습니다. CD. 여기에 CD가 속하고 액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액체와 결정을 합한 말이 액정이에요. 휴대폰 액정 있죠? 여기서 액정 화면에 쓰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쓰입니다. 액정. 그리고 전동기는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은 전기 에너지를 회전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기계를 우리가 전동기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19번. 자, 허블의 관측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죠. 거리가 먼 할수록 적색 편의가 커진다가 바로 허블의 관측입니다. 적색 편의는 이제 은하의 빛이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우리가 적색 편의라고 해요. 이 현상을 왜 나타내냐면은 은하가 멀어지면서 나타냅니다. 은하가 멀어지면 이런 적색 편의가 나타나게 돼요. 은하가 우리 지구에서 멀어진다는 게 무슨 소릴까? 바로 우주가 점점 팽창을 한다는 소리죠. 우주가 점점 팽창을 하니까 은하가 지구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번의 허블의 관측 의미하는 것은 하면 바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19번의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신생대에 해당하는 것을 물었네요. 이 지질 시대는 이제 지구가 생성되고 인류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를 우리가 지질 시대라고 하는데, 지질 시대에는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신생대에 해당하는 거를
고르라고 했어요. 이 신성대에는 빙하기 간빙기가 반복돼서 신생대 말기에 인류가 출현을 했고 화폐석, 매머드, 이제 속시신물 이런 것들이 번성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건 바로 3번이 되겠죠. 오존층이 만들어진 것은 고생대예요. 고생대. 지지시대 중에 가장 긴 시기는 선캄브리아대고 육상생명체의 출현은 고생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다음은 21번 암에 대한 설명으로 묻고 있네요. 암은 악성종양이죠. 악성종양. 악성종양이고 특징으로는 주변 조직을 파괴하고 전이가 잘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암의 원인에는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있어요. 일단 기억은 맞고, 환경적 요인에는 우리 아시다시피 발암물질 있죠. 흡연, 자극적인 음식들 이런 거 발암물질이라 하고, 그리고 물리적인 요인,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거나 아니면 X선 아니면 방사선에 노출이 됐을 때, 그쵸? 그리고 생물적 요인이라고 해가지고 기생충이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헬리코박터균에 의해서도 암에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기타 스트레스, 음주, 비만, 노화 이런 것들이 다 암에 대한 환경적 요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유전적 요인은 이제 그 암 유전자를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경우, 그러니까 세포 분열의 그 돌연변이 유전자를 물려받은 경우를 이제 유전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네. 자, 니은 흡연은 암을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이다. 그쵸? 환경적 요인이죠. 그리고 정상세포를 암으로 만드는 물질을 발암물질이라고 한다. 네. 발암물질도 환경적 요인 중에 하나고, 네.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우리가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21번의 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22번입니다. 자, 일식 때 이제 태양, 달, 지구 위치 관계를 나타냈다고 해요.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달의 위상은 망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달의 위상은 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은 뭔가요, 여러분? 망은 바로 달이 여기 지구를 기준으로 이제 지구를 끼고 태양과 반대쪽에 있을 때, 이때를 우리가 망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달이 여기에 있죠. 달이 지금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죠. 이때는 우리가 망이 아니라 삭이라고 합니다. 삭. 네. 그래서 이건 틀렸죠. 기억은 틀렸고 망이 아니라 삭이다. 매달 일어난다. 아니죠. 여러분 일식을 매달 보나요? 일식은 굉장히 귀한 현상이고 매달 볼 수 없어요. 네. 매달 볼 수 없고,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상에 위치한다. 그쵸? 일직선상에 위치해야 이제 달이 태양을 가리면서 우리 눈에 태양을 안 보이게 하는 거죠. 그걸 바로 일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2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도는데, 그러면은 이 사계 위치에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식을 매달 관측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 약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 달의 공전 궤도랑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아서, 네, 정확히 딱 일치할 때만 일식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23번입니다. 달의 위상이 변해도 달 표면에 무늬가 변함이 없는 이유를 물었어요. 그 이유는 달의 자전주기랑 공전주기가 같기 때문입니다. 네.
달의 자전주기는 달이 스스로 달의 자전축을 기준으로 도는 걸 자전이라 하고, 그죠? 공전은 달이 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가 공전이라고 해요. 그쵸? 네. 근데 달이 혼자 한 바퀴 도는 시간과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달의 한 면만 보게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애초에 여기 달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달이 여기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이 달 뒤쪽에, 달 뒤에 토끼가 산다고 생각해 봐요. 토끼가. 토끼가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달이 여기서 이만큼 이동을 해서 공전을 할 동안, 그죠? 지금 공전 주기의 4분의 1을 돌았죠? 4분의 1을 돌면은 달 스스로도 4분의 1을 돌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달이 위치하게 되면은 토끼는 지금 달 뒤쪽에 있는 토끼가 여기에 위치하게 됩니다. 토끼. 그쵸? 그럼 우린 여전히 토끼를 못 보고 토끼 반대쪽에 있는 달의 앞부분만 보게 될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달이 이쪽에 위치하면 또 4분의 1만큼 자전과 공전을 해서 토끼는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럼 또 우리는 토끼를 못 봐요. 네, 이렇게 우리는 달의 한 면만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자전주기, 공전주기가 서로 같아서 달에. 자, 24번입니다. 다음 중 지구계를 구성하는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자, 직권은 지구 겉부분을 이루는 지각 있죠? 지각과 그 지구 내부를 말하고, 수권은 지구 표면을 다 덮고 있는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권은 마지막으로 지구를 둘러싼 대기층을 우리가 이제 기권이라고 하고, 생물권은 이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생물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구계에는 직권, 수권, 대기권, 생물권이 있는 거죠. 생물권. 근데 얘네들이 서로 막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문제네요. 네,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을 찾는 거죠. 네. 먼저 1번, 바람이 불어 황사가 생긴다. 바람은 뭐죠? 바람은 기권이죠. 네. 바람 기권이고, 황사가 생긴다. 네. 황사는 바로 직권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2번, 지하수에 의해. 지하수는 수권이죠. 수권에 의해 석회 동굴이 생긴다. 석회 동굴은 직권입니다.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이고요. 해수면의 온도, 해수면이 바로 수권에 해당하고, 태풍이 일어난다. 태풍이 바로 대기권인 기권이 되겠죠. 네, 그래서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은 3번, 24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해안의 침식작용. 해안의 침식작용이니까 수권과 동굴 지형이 생긴다. 바로 직권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자, 다음은 25번입니다. 25번은 여러분들이 엘니뇨랑 라니뇨가 뭔지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엘니뇨랑 라니냐. 자, 엘니뇨 그리고 라니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일단 엘니뇨는 무역풍이 약화됩니다. 라니냐는 반대로 무역풍이 강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 결과로 동태평양의 수온이, 엘니뇨는 동태평양 수온이 높아지고, 라니뇨는 동태평양 수온이 낮아져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엘니뇨랑 라니냐 서로 반대 개념이니까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무역풍이 약화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동태평양 부근 수온이 높아졌다. 이것은 엘니뇨 현상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기에 쓰나미는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해일 있죠. 해일을 이제 쓰나미라고 하고, 지진 때문에 발생한 해일. 대기 대순환은 이제 아시다시피 지구의 적도와 극지방에 받는 햇빛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대기가 순환을 하면서 에너지의 불균형을 해소시켜 주는 걸 대기 대순환이라고 하고요. 지구 온난화는 아시겠지만 지구의 기온이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상승하는 걸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